수진아, 내 딸 수진아 어디 있니? 추석을 사흘 앞둔 그날 오후 저는 폐가 앞에 앉아 울부짖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은팔찌를 주우며 온몸이 떨렸어요. 29살 피아노 학원 강사인 제 딸 수진이는 큰 집에 명절 음식 도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저녁 전에 들어올게요. 고기전은 제가 부쳐야 제일 맛있잖아요. 장난스럽게 웃던 그 얼굴이 마지막이었어요. 해가 저물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CCTV에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골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인 실종이라며 미적거렸고 협박과 방해 공작이 이어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었고 밤을 새워 찾아 헤맸습니다. 내 딸은 살아있을까요?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생 사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늦여름 오후 충청도 시골 마을은 전 부치는 냄새와 아이들 뛰노는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고사리를 다듬고 있었고 제 딸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큰 집에 가서 고모 도와드릴게요. 고기전은 제가 부쳐야 제일 맛있잖아요. 29살 피아노 학원 강사인 딸은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큰 집으로 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늘 차고 다니는 은팔찌를 찰랑거리며 대문을 나서던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침개를 뒤집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수진이는 보통 해지기 전엔 꼭 돌아왔습니다. 늦네, 왜 이러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시가 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수진이 거기 있어요? 아니, 안 왔는걸? 아직 안 왔어요. 다른 일정이 생겨 안 오는가 보다 하고 있었지.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마을 어귀로 뛰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슈퍼 앞, 경로당. 어디에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CCTV 좀 보여주세요. 우리 수진이가 안 보여요. 슈퍼 주인 김 사장은 놀라며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후 4시경 수진이가 정류장을 지나 골목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낯선 남자 둘이 따라붙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사장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인이시니 자발적 가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들하고 아는 사이일 수도 있으니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죠. 가출이요? 명절 음식하러 간다던 애가 왜 가출을 합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딸의 번호를 수십 번 눌렀습니다. 전원 꺼짐. 새벽 5시 저는 다시 마을을 돌았습니다. 이슬 맺힌 풀밭, 안개 낀 논뚝길, 딸아이를 찾아 헤매는 제 발소리만 정막 속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폐가 앞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은팔찌였습니다. 딸이 대학 합격했을 때 제가 사준 그 은팔찌.
손때 묻은 팔찌를 쥐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마을을 비쳤지만 제 가슴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팔찌를 꼭 쥔 채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가 뒤편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제 딸을 데려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마을 어딘가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찾겠다고,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드시 딸을 찾아내겠다고. 팔찌를 발견한 날 아침, 저는 마을 이장 박철수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7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전직 토목기사였던 이장님은 마을의 산천 초목을 손바닥 보듯 아셨습니다. 이장님, 우리 수진이가 사라졌어요. CCTV에 낯선 남자들이 따라가는 게 찍혔는데, 이장님은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했던 거요. 요 며칠 동안 마을에 수상한 일이 많았소. 수상한 일이요? 이장님은 낡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한개발 주식회사, 번지르르한 로고와 함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녔소. 뒷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면서 땅값 조사를 한다고 했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아요. 뭐가 이상한데요? 낮에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밤만 되면 작업복 입은 인부들이 트럭을 몰고 와요. 엔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던지. 개발 조사치곤 너무 은밀하게 움직인단 말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수진이의 실종과 연결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경로당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슈퍼 김 사장, 약국 주인 최 선생, 농협 직원 이 씨, 그리고 마을계 복실이를 데리고 온 할머니까지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뒷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약국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밤마다 덜컹거리는 소리, 삽질하는 소리. 리조트 짓는다면서 왜 밤에만 일을 합니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 이장님이 오래된 지도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 마을 지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뒷산 밑에 옛날 금광굴이 하나 있어. 일제시대 때 금을 캐던 곳이지. 해방 후에 폐쇄됐는데 내가 보기엔 누군가 그 금광굴을 다시 파헤치는 것 같소. 금광굴이요?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요. 그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얌전한 개가 문 쪽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흙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 차예요. 김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CCTV에 찍힌 차량이랑 똑같아요.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깬 게 아니라 개 짖는 소리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개들이 일제히 뒷산 쪽을 향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폐창고 근처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폐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옮겨야 해. 경찰이 눈치채기 전에.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약 먹였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라니. 혹시 수진이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두둑.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돌아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폐창고에서 마을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슈퍼 처마 밑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수진이는 살아있다고. 저 폐창고 어딘가에 혹은 그 금강굴 안 어딘가에 딸이 갇혀 있다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지금 당장 내려와. 누나를 찾았어. 아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누나 찾았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빨리 와. 그리고 민호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포기 안 해. 끝까지 찾을 거야.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은팔찌를 손에 쥔 채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닭 우는 소리, 트랙터 지나가는 소리, 할머니들의 인사 소리.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성민이가 핸드폰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밤새 차를 몰고 온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화면에는 지역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 대규모 리조트 건립 추진, 주민 반발 속 강행. 엄마, 이거 우리 마을 얘기잖아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마을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더니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찾는 게 먼저야. 그 사람들이랑 누나 실종이 무슨 상관이겠니? 성민이가 말했지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기가 겹치는 게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았어요. 오전 9시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장님을 만나야 했어요. 회관 앞에는 벌써 마을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슈퍼 김 사장, 정비소 박씨 아주머니, 농협 이 과장.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수진이 엄마 어떡해.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김 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장님은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여기 보세요. CCTV에 찍힌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장님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갔습니다. 폐창고 방향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창고는 5년 전에 문 닫은 곳인데 최근 들어 밤마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밤에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일주일 전쯤부터 새벽 2, 3시에 트럭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정비소 박씨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불을 다 끄고 들어가더라고요. 번호판도 가려져 있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그쪽으로 끌려갔다면 경찰은 뭐래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성인 실종이라 48시간은 지켜봐야 한다나 뭐라나. 이장님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낯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8쯤 되어 보였고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일보 기자 강현우라고 합니다. 청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실종 사건 취재차 왔는데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기자라니. 하지만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사실 저도 이 지역 개발건으로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종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 싶어서 왔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성민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우 기자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개발회사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수상해요. 겉으로는 리조트 개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밤에만 작업하고 정식 허가도 제대로 안 받았고 그게 우리 수진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초조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수진 씨가 뭔가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입을 막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점심때쯤 마을 아이 지훈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는 수진이가 피아노를 가르쳐준 아이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지훈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어제 저녁에요. 폐창고 근처 지나가다가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들었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저는 지훈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누구 목소리였는데? 확실해? 선생님이요. 수진 선생님 목소리 같았어요.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 생각나서 혹시 정말 선생님이었으면 어떡하나.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민이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지훈아, 몇 시쯤이었어? 현우 기자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물었습니다. 7시쯤이요. 학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났는지 기억나니? 창고 뒤쪽이요. 큰 철문 있는데요. 이장님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군. 옛날 금광굴로 통하는 입구야.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청년회 회장님, 부녀회 총무님, 심지어 옆마을 이장님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우리 마을의 딸이 실종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청년회 회장 김태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색대를 조직합시다. 경찰이 안 움직이면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20명 넘는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손전등과 물, 비상약을 준비하고 팀을 나눴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큰 집 마당에서 기르는 개 복동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얌전한 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빨을 드러내며 회관 밖을 향해 으르렁거렸죠. 복동아, 왜 그래? 큰 집 아주머니가 개를 달랬지만
복동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저 차예요. CCTV에 찍힌 차랑 똑같아요. 저와 성민이, 현우 기자가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돌아 사라진 뒤였어요. 다만 차가 향한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폐창고 쪽이었죠. 이장님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가봅시다. 폐창고를.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제 목소리를 들었다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더 늦기 전에 가야 해요.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15명의 마을 사람들, 손전등과 곡괭이, 쇠지레를 들고 폐창고로 향했어요. 복동이도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폐창고 앞에 섰을 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죠. 조심하세요. 이장님이 앞장섰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따라갔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동이가 킁킁거리며 앞으로 갔습니다. 걔가 멈춰 선 곳에는 철문이 하나 있었어요. 지훈이가 말했던 그 문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먼지만 자욱하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바닥을 자세히 보니 최근에 뭔가를 끌고 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장님이 중얼거렸어요. 복동이는 계속 방 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구석에서 걔가 멈춰서더니 무언가를 물고 왔어요.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천조각 같은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흰색 면천에 작은 꽃무늬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그날 입고 나갔던 옷과 똑같았습니다. 최근에 여기 있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미 옮긴 것 같네요. 현우 기자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금광굴로 통하는 통로가 있었지만 입구는 판자로 막혀 있었어요. 성민이가 판자를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쇠못이 박혀 있어요. 최근에 다시 막은 거예요. 청년의 회장님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을 데리고 다시 와야겠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이장님의 말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수진이가 여기 있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민이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누나 꼭 찾을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수사해 주세요. 제 딸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헝겊 조각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폐창고는 사유지라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사유지요? 5년 전에 문 닫은 곳인데요. 성민이가 따졌습니다. 최근에 개발 회사가 매입했답니다. 영장 없이는 수색할 수 없어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영장을 받아오면 되잖아요. 제 딸이 거기 갇혀 있다고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성인 실종은 자발적 가출일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말만 반복하는 형사를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싶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낯선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었어요. 잠깐만요. 한 남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최수진 씨 어머니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개발회사 법무팀입니다. 어제 저희 소유 건물에 무단 침입하셨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제 딸을 찾으려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재산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위협적인 어조였어요. 성민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누나가 거기 있었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를 어떻게 아시죠? 당신들 수상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헛수고일 겁니다. 남자들은 비웃듯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 잠그고 나왔는데 말이죠. 엄마 안 들어가세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집어져 있었고 옷장 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뒤진 것 같아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거실 벽이었어요. 빨간 페인트로 커다랗게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만 찾아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성민이가 핸드폰을 꺼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아까 봤잖니. 경찰은 안 도와줘.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밤 11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를 변조한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딸을 살리고 싶으면. 누구세요? 우리 수진이가 어디 있어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어요. 엄마, 무슨 전화예요? 잠에서 깬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이제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성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거예요. 한전에 전화하니 요금 체납이라고 했습니다. 체납이요? 자동이체로 내는데요? 기록상 석 달치 밀렸다고 나와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돈은 빠져나갔는데 한전에는 입금이 안 된 거였죠. 점심쯤 되자 수도도 끊겼습니다. 같은 이유였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이에요. 현우 기자가 찾아와 분노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어요. 이 사건 취재하지 말라고. 아니면 해고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저희 가족도 있어서 더 이상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이장님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개발 방해하면 보상금 못 받는다는 둥. 주민들이 겁먹었어요. 그렇게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오직 성민이만 남았어요. 사흘째 되는 밤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위를 배회하는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성민이가 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저는 부엌 서랍에서 식칼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버텼습니다. 동이 틀 무렵 소리가 멈췄지만
대문 앞에는 죽은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목이 비틀린 채로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성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까지 다치면 누나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절대 포기 안 해. 수진이는 살아있어. 엄마가 느껴.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모녀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복동이를 데리고 온 큰집 아주머니였어요. 며칠 전에 복동이가 이상하게 굴더니 오늘 아침에 뭘 물고 왔어요. 아주머니가 내민 것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내일 새벽 5시 저수지 배수로 혼자 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도움의 손길일까? 새벽 4시 반,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성민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혼자 오라는 쪽지의 내용도 있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서 아들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어요. 발밑에 풀잎에서는 이슬이 신발을 적셨고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수지 배수로에 도착했을 때는 5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속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모자로 가린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당신은 누구죠? 우리 수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12시에 수진 씨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폐창고 뒤쪽 금광굴 제2입구로 가세요. 남자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도였어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가담한 게 후회돼서요.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위험합니다.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 거예요. 경찰은 안 도와줘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라도 모으세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펼쳤어요. 금광굴 제2입구는 저수지 반대편 숲속에 있었습니다. 표시가 자세하게 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성민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걱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누나를 찾아야 해.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혼자 안 보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우리는 즉시 현우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는 여전히 우리를 돕겠다며 달려왔어요. 일단 기사부터 내야겠어요. 여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현우 기자는 노트북을 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사건의 전말과 우리가 겪은 협박, 그리고 오늘 밤의 계획까지 온라인에 올리면 빠르게 퍼질 거예요. 오전 10시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SNS에서 순식간에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게 나라냐? 경찰은 뭐하나? 힘내세요.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미안했어요.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끝까지 함께하겠어요. 슈퍼 김 사장, 청년회 회장, 부녀회원들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딸을 우리가 지켜야죠.
복동이를 데리고 온 큰집 아주머니도 함께였어요. 오후 5시 우리는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현우 기자가 그린 약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두 팀으로 나뉩니다. 한 팀은 정문을 막고 다른 팀은 제2입구로 들어갑니다. 경찰은요? 제가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기사 때문에 압박을 받았는지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트럭과 승용차 10대가 줄지어 움직였어요.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폐창고 정문에는 청년들이 차량을 세워 막았습니다. 우리 15명은 숲을 통해 제2입구로 향했어요. 복동이가 앞장섰습니다. 제2입구는 덤불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헤치니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청년회 회장이 손전등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손짓했어요. 안전합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한 명씩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을 향해 달려가는 개를 우리는 조용히 따라갔어요. 굴이 넓어지더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랜턴 불빛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은 언제 와? 자정쯤. 서둘러.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장님이 119에 조용히 신호를 보냈어요. 모퉁이를 돌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남자 3명이 서 있었고 구석에는 수진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딸이 거기 있었어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군 모습으로. 누구야? 남자들이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이 외쳤어요. 경찰 왔다. 정말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정문이 막혀 있었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기사 때문에 여론이 들끓자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이 내려온 거였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괜찮아? 딸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인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수진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맥박은 정상이에요.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수진이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어요. 수면제와 진정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입니다. 며칠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깨어나겠죠? 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딸은 저를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알아보겠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갸웃할 뿐이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시적 기억 상실이 온 것 같습니다. 가족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저를 모르는 딸. 언젠가 돌아올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날부터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깨어났지만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의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죠.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모든 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자기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래. 네가 중학교 때부터 쓰던 방이야. 벽에 붙은 피아노 콩쿠르 상장들, 학창시절 사진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낯선 사람의 물건처럼 보였죠. 매일 아침 저는 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 슈퍼 앞, 버스 정류장. 익숙한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기가 네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야. 지훈이한테 피아노 가르쳐 준 곳. 지훈이요? 응, 네 제자야. 지훈이가 달려와 수진이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미안해. 기억이 안 나. 아이의 얼굴이 슬퍼졌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기억이 돌아오실 거예요. 석 달 후 수진이는 피아노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건반 앞에 앉으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신기해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15해 동안 쳐온 피아노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했지만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었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웠죠.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네 엄마니까. 그 말에 수진이가 살짝 웃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천천히 자신을 찾아갔어요. 기억은 없지만 피아노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죠. 엄마, 이 곡을 연주하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래, 네가 고등학교 때 콩쿠르에서 쳤던 곡이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 수진이는 눈을 감고 계속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흘러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곡이 끝나자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울어? 모르겠어요. 그냥 슬프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에요. 저는 딸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여기 벚꽃이 예뻐. 네가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야. 분홍빛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수진이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어요.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실종 1년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이제 학원에서 혼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곡 배워요? 엘리제를 위하여 할까? 지훈이를 비롯한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가을이 왔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지만 과거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3년 만의 추석이었습니다. 수진아, 올해는 큰 집에서 명절 보내자. 고모가 보고 싶대. 네, 좋아요. 추석 아침 우리는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집 부엌에는 벌써 고모와 친척들이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왔구나. 올해도 네가 전 좀 부쳐줘야지. 고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제가 전을 잘 부쳐요? 그럼 네가 제일 맛있게 부치지. 고기전은 수진이 솜씨가 최고야.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부엌에는 전 부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고기, 호박, 감자, 깻잎.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는 수진이의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고기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고 조심스럽게 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온도를 좀 낮춰야지. 너무 세면 타. 저는 옆에서 말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불을 줄이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나 봐요. 전을 뒤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뜨거운 기름 방울이 수진이 손등에 튀었죠. 아!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진이 손을 잡아 찬물에 데워줬어요.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아요. 조금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수진이 손을 감싸 쥔 그 촉감에 딸의 몸이 굳어졌어요.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엄마. 응? 제가 처음 전 부칠 때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손 잡아줬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아, 너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기름에 댄 적 있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손잡고 찬물에 대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제 눈에서 엄마, 기억났어요. 기억나요. 수진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진짜로 저를 알아보는 딸을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걱정 많이 하셨죠?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돌아왔으니까. 부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고모도, 성민이도, 큰집 아주머니도. 엄마, 그날 큰집 오려고 나갔다가 아니야. 지금은 그 얘기 안 해도 돼. 천천히 하자. 수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프라이팬에서는 전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왔는데 그게 무슨 대수였겠어요. 엄마, 제가 전 다시 부쳐도 될까요? 고기전. 제가 제일 맛있게 부친다면서요? 그럼 우리 딸이 제일 잘 부치지.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앞치마를 여몄습니다. 이번엔 확신에 찬 손놀림이었어요.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수진이가 부친 전, 제가 만든 나물, 성민이가 사온 과일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기억도 다 돌아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죠? 아니야. 네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았어.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3년 만에 듣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마당에서는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며 돌아다녔어요. 수진이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 집을, 이 마을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요. 추석 보름달이 뜨는 저녁, 우리 가족은 온전히 함께였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완전한 회복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도움, 동생의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모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부엌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고기전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명절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당신의 따뜻한 벗이 되어 드릴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매일 선물하겠습니다.